종신보험 하나도 쓸 거 없다고 하는데 작년에 신한라이프의 송대규 소장님이 노지종신보험이라는 거에서 20세부터 39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그 종신보험을 내놨습니다. 세상은 혁신이라고 불렀어요. 종신보험이 개쓰레기인데 20세부터 39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냈단 말이에요. 그럼 송대규는 시대의 사기꾼이어야 되나요? 아니요. 금융 트렌드를 앞도한 엄청난 평가를 받았어요. 네. 누구한테 평가를 받았냐? 지식인들에게 받았죠. 유튜버한테 받지는 않았어요. 유튜버들은 MG 노지종신보험이 나왔을 때 입당 물었죠. 왜냐면 평가할 만한 뭔가 근거가 없거든. 네이버에 그 유튜브에 종신보험을 치면 이게 유튜브 위에서 나온 썸네일 그대로거든요. 종신보험, 보험 들고 죽으세요. 보험 설계사 말고 4,800만 원 사기다. 재무설계사가 알려준 종신보험의 진실. 종신보험 권한 설계는 상종하지 말자. 라고 유튜버들이 나와요. 사람들 이거에 많이 선동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묻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여쭤봐요. 이 사람들 단 한 명이라도 실명하냐? 실명하냐? 이 사람들이 심지어 호갱구조되는 지 얼굴도 안 까요. 네. 그러니까 진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일방적인 정부 유포를 아무런 책임감 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누군지 아시겠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최초로 이제 방송에 나가던 사람인데 엄청나게 하는데 종신보험 극혐하고 종신보험 가입 사람들 다 꺾어다가 자기가 정기보험으로 가입시켜서 많이 벌었거든요. 네. 이 사람은 네거티브 마케팅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있는 마케팅 이론 중에서 가장 쉬운 마케팅이 네거티브 마케팅이에요. 네.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책에 경쟁적 우위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올리는 네거티브 마케팅을 쓰죠. 똑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 실명 몰라. 실명 아시는 게 있으시나요? 초특급 이름 누군지. 그죠? 얘도 누군지 몰라. 근데 제가 한 가지 한국 경제에 소개된 사설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일각에서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무조건 손해이니 가입하지 말라고 떠들어도 됩니다. 이 문장에서부터 이 사람 되게 화나있다는 거 느껴지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늦은 나이에 보험을 가입할 때 부과되는 아주 높은 보험료까지 다 넣어서 계산함으로 보험료가 쓸데없이 비싸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생명보험의 기본적인 원리나 종신보험의 특성조차 알지 못하는 소위 보험 전문가들의 무지와 편견의 소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종신보험을 더욱 불신하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누가 얘기했냐면 2021년 7월 23일 한국경제에 나온 사설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김수철 교수예요. 이 사람은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원에서 위험관리 보험학 박사를 취득했고 상명대학교에서 교수를 시작해가지고 산업대학 학장이 있는 사람이고 24대 한국보험협회 학회장을 지냈어요. 협회장을. 고인께 여쭤봐요. 누구의 말씀을 들으실 겁니까? 얼굴도 모르고 그냥 정보를 유포해가지고 사람들의 이런 가치 판단 기준을 흐리는 사람의 말씀을 들으실 거냐? 평생을 학자적으로 보험이라는 학문을 연구해가지고 위험관리학적 측면에서 개인에게 보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서 평생을 바친 사람의 말을 들을 거냐? 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관점 싸움인데 연금보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요 강의자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연금종신보험 누가 관리하고 있는가? 이 보면은 이게 생명보험회 통계자료에 나온 거예요. 1년도하고 2022년도에 생명보험 초회모집 수수료 현황입니다. 보면 보시면 연금보험 생보상품은 전체 계약의 반을 단가가 팔아요. 은행에서. 그리고 임직원이 팔죠. 이거 뭐냐면 B2B예요. 삼성생명, 노후생명이 B2B를 맺고 파는 것들이에요. 설계사, 원수사, 전속 설계사가 파는 게 이것밖에 안 되고 GA는 원수사보다 사람도 많은데 이것밖에 못 팔아요. 네. 뭔 소리냐면 사람들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엄청 많이 가입해요. 근데 설계사는 가입 안 할 뿐이에요. 연금보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설계사를 못 믿는 것뿐이에요. 얘네 60만 보험 설계사 파는 것보다 방카에서 몇 배를 더 판다고. 사람들이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은 은행 직원이나 증권사 PB가 권하면 가입을 하는데 설계사가 권하면 가입을 안 해요. 네. 아까 프루덴셜 왜 그렇게 뽑았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네. 임직원들 삼성생명이 단체로 들어가서 팔면은 종신연금 그냥 가입시켜요. 삼성전자 못해가지고 계열사들 보면은 단체보험 싹 다 삼성생명이거든요. 네. 근데 얘네 가면 여기서 세일해가지고 얘네 종신연금 가입한다. 네. 우리한테 가입 안 할 뿐이고 우리를 못 믿는 거지 연금보험과 종신보험 못 믿는 게 아니다. 네. 라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꺾고 생각하면
팔 수 있다 없다? 우리도 팔 수 있어요. 네. 얘네가 가지고 있는 공신력을 갖추는 게 키포인트인 거죠. 네. 국민은행이라는 신한은행이라는 얘네가 가지고 있는 공신력. 가만히 가서 번호표 뽑고 들어보세요. MG나 해말보나 가서 내가 뒤에 앉아있으면 그 은행 직원들이 막 이거 실력 비과세가 되는데요. 좀 한번 듣고 가세요. 이게 끝이야. 할까? 그럼 적금 70만 말, 50만 하고 이거 20만 해.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MG 새마을금고가 주는 공신력, 그 창구가 주는 분위기. 네. 우리가 지금 이런 정보들 알고 이 에이전트로서의 어떤 영향을 갖추는 것은 그들이 내정 점포에서 주는 공신력을 설계사가 뿜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연금보험 알기 쉬워요. 잘 생각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연금보험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불신하는 게 아니라 설계사를 불신하는 거예요. 생명보험사 모집 최고보험 현황이에요. 생명보험사 선보 아니에요. 건강보험 별로 없다고. 네. 대부분 방카라는 겁니다. 그게 있고, 네. 제가 이제 오늘 하려고 했던 이제 마지막 강의는 이거예요. 사실 내일 할 건데 내일 제가 다른 데서 하는 건데 내일은 MBI 협회 회원들 만드는 강의인데 여러분께 오늘 특별히 소개해드립니다. 왜 은퇴설계를 알아야 되는가?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기존까지 판매했던 건강보험은 메솔로의 5대9라고 하는 사실 인간의 욕구를 가장 원칙적으로 다룬 모델이죠. 인간은 제일 먼저 생리적 욕구,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생리적 욕구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인지가 돌아가요. 그 다음에 내가 안전한가? 좀 더 따뜻한 곳, 좀 더 외부의 침입, 동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욕구. 그러고 나면 내가 부족을 꾸리고 싶다는 욕구,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싶다는 욕구, 이 안에서 내가 부족, 장이 되고 싶다는 욕구. 그 다음에 내가 단순히 먹고 살고 싸는 존재가 아니라 한 번 태어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자아실현 욕구까지가 메솔로의 5대 욕구입니다. 이것을 밖으로 이러한 의미들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강보험 셀링들은 뭐냐면 결국에 대부분이 다 여기 안에 해결돼요. 안전의 욕구.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죽으니까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암보험을 들고 다치면 어떡하지? 상해보험을 들었다는 거라면 연금보험 어디 영향이냐면 이제 약간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게 돼요. 돈을 모아서 단순히 내가 먹고 살고 의식주가 해결되고 안전한 상태에서 이 돈을 가지고 뭘 쓸 것인가 라고 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연금보험이 좀 더 고차원적인 욕구를 다루는 보험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연금보험과 종신보험 다루기 힘든 이유는 대한민국의 어떤 금융인지도나 금융교육, 금융문맹률이 높은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변액보험 쓰레기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한때 변액보험 쓰레기라고 한 3년 동안 하고 다녔어요. 거기 저한테. 우리나라 제일 똑똑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 제일 똑똑한 사람. 자, 지금은 정치 얘기할 건데 저는 정치상은 없습니다. 네. 제일 똑똑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보통 이슈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제일 똑똑한 사람은 옛날 우병우예요. 우병우. 네. 고등학교 때 뭐 45고 난리 치잖아. 이런 사람 몇 명이 더 있어요. 그게 또 누구냐면 한동훈이. 그 다음에 진짜 똑똑한 원희룡이. 네. 이 사람들 다 이제 청년, 소년등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 다 이거 다 수석해가지고 서울대 법대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다 3학년 때 사실 붙어버리고 막 사법고시 이거 1등 해가지고 막 한 사람들.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죠. 나중에 이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다가 원희룡 띄고 변액보험 쳐보세요. 우리나라 제일 똑똑한 사람은 자기 금융자산의 70%를 변액보험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관점 싸움이다 이거예요. 종신보험이 나쁘냐 그냥 뭐 어쩌냐면 나쁘냐. 아니요. 우리가 모르는 이면에 DGB 생명이 IU가 월납 4천 들어왔어요. 네. GD가 AI 생명이 그때 5천 넣었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 뭐냐면 보험 되게 잘 활용해요. 보험회사가 과연 이 수익보험료들이 내가 3.9조 원이 신기한 모집이 들어오는데 운전자보험 11,000원짜리가 얼마만큼 여기 차지하겠어요. 보험사가 먹고 사는 이유는 결국에는 사실 고부가치 될 수 있는 보험을 건드리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그 유튜브를 보지 않는다고. 자기네들이 판단하지. 그렇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CFP 자격 인증자 현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미국이 안 보이네 잘. 미국이 98,000명 있고 중국 34,000명. 우리나라보다 인구 한 2배 많은 일본은 26,000명의 CFP들이 있어요. 재무설계사들이 국제공인 재무설계사들이 활동하고 있죠. 한국은 3,000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 3,000명 중에 보험 몇 명이 팔 것 같으세요? 300명도 보험 안 팔아요.
보험파는 선행회사 60명 중에 CFP 300명도 없어요. 네. 나머지 2,700명 어디냐면 은행 증권사에 있어요. 승진하려고 취업하려고 딴 거거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재무설계 시장은 이만큼 블루오션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자, 그래서 연금보험을 잘 판매하기 위해서는 확신과 전문식과 세일즈 스킬이 필요하다. 2024년 인터설계 키워드 3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금개혁, 타이어족, 퇴직연금인데 연금개혁 가보면 장표에 거치는 거 없어요. 앞장하고. 21대부터 해서 무산됐다. 소득 대체율을 그 민주당하고 그 국민의힘이 2% 갭을 더 어떻게 차이할까 이걸 못 맞췄다는 이유로 22대부터를 넘겼습니다. 3년 얘기하자. 야, 정치인들 싸움에 이거 뭔 짓이냐. 어쩔 수 있어요, 우리가. 네. 근데 자, 22대 국회로 떠난 연금개혁은 결국에 어떻게 평가받냐? 국민 노후를 내다 버린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왜냐면 왜 그런가 하면 그 공청회에서 했던 것들이 1안과 2안인데 소득 대체율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9% 내고 있는 직장인한테 야 13%로 때리자 그냥 아니 12% 때려 소득 대체율을 야 좀 더 올려보자 아니 조금만 올리고 좋게 하자 이런 느낌이었어.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고 이거는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한 거고 이거는 장기에서 한 거예요. 결국에는 저렇게 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둘 다 이제 무사히 정해진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지금 야 월급 세금 얼마야? 세금 얼마야? 이거 물어보잖아요. 야 세금 너무 많이 떼. 지금도 이러는데 연금보험료율을 9%에서 13% 올려버리면 직장인한테 더 죽어나요. 그 다음 죽어나는 건 누가? 사업주도 죽어나요. 사업주 반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왜 이런 게 왔냐면 연금개혁이 왜 지금 이 시점까지 왔냐면 결국에는 아주 그냥 보편적인 통계자료인데 여기에 다 나와있죠. 연도별 이제 하이브 추이가 보면 지금은 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이거든요. 최고 시점을 찍었네. 이제 꺾이는 시점인데 봤을 때 출산율이 지금 올해가 2023년이 0.73%잖아요. 이건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막 출산율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관점이냐면 그냥 연금보험을 납부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을. 네. 받을 사람은 이제 막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안 죽어 이제 또 사람들 지금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안 죽어요. 국민연금을 한 달에 막 100몇만 10만씩 수령하는 사람들이 안 죽는다고. 이때 나오는 게 뭐예요? 일본의 히키코모리가 이때 나오죠. 그쪽 연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히키코모리가 뭐예요? 자기 방 안에 추박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일본의 지금 3040들 이 사람들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 경제 얘네 고도 성장이 겪어가지고 침체에 들어가면서 근데 일본은 그 금융 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우리나라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연금을 잘 줘요. 그러니까 히키코모리들이 캥거루들이 그 부모들이 죽어버리면 사망하면 신고를 안 한다고. 미라를 만들잖아요. 연금 계속 받으려고. 이게 실제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사니까. 근데 이렇게 안 죽여가지고 연금을 자꾸 기금을 소진해버리면 젊은 세대가 받는 연금은 점점 더 없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2차 말씀드렸던 노인빈곤율이 한국이 가장 높아. 10명 중에 반이 노인빈곤이에요. 65세 이상 인구 중에. 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지금 종사하는 이 단순노무종들이 대부분 많다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걸 눈여겨봐야 되냐? 지금 짧게 할게요. 1시간짜리 강의인데 빨리 가야 되니까. 이 4명, 그러니까 지금 이 대선이 끝나고, 이 총선이 끝나고 이게 화두가 됐잖아요. 우리 잘 봐야 돼. 누가 집권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누가는 아니겠지만, 어느 세력이 집권하냐에 따라서 연금개혁은 엄청나게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 알고 가죠. 진보와 보수가 그렇게 싸웁니다. 진보와 보수가 그렇게 싸워요. 왜 싸울까요? 핵심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핵심 가치가 뭐냐? 보수 핵심 가치가 뭐예요? 보수 핵심 가치는 자유입니다. 진보 핵심 가치는 평등이에요. 둘 다 좋은 건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진보 정권이 이 집권을 하면 연금을 좀 더 좋아져. 주자니까. 대신에 미래에 대한 재정 부담이 커지죠. 근데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면 자유니까 야 세금 뭐 부자 감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야 어쨌든 본인 능력치에 맞게 사는 거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연금 개혁이 더 져져. 네. 그러니까 뭐 어디가 되는 좋은 건 없어. 네. 근데 잘 지켜봐야 돼요. 우리는. 자, 지금의 개혁이 뜨거운 감자라면 지금 막 해가지고 22대 국회로 넘겼다 어쩌다 한다면 과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 보자 이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시작된 건 1988년 노태우 정부 때 시작이 됐다.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에서 첫 시행이 됐어요. 김대중 정부 때 이거를 점진적으로 늘려가지고 9%까지 늘려갖고 소득대체율을 60%로 떨깁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이때 보험료율을 9%로 이제 고정해놨고
소득 대체율을 40%로 낮춰요. 네. 이렇게 낮춰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보험료율을 12.9%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왜? 정치들이 막 싸우니까. 그 다음에 두 개 정부, 보조정권 두 개에서는 공무원 연금만 개혁을 했고 국민연금 개혁을 못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보험료를 13% 올려보려고 했는데 또 실패했어. 결국엔 뭐냐? 2007년 이후로 개혁이 없어요. 국민연금은. 네. 그러니까 이 상태로 와버린 거예요. 계속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 아까 프랑스처럼. 네. 그래서 됐죠. 자, 출생연금별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여러분들 감 가지고 계시면 좀 좋아요. 봐봐, 아까 59년생들은 좀 일찍 탔단 말이에요. 이미 타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타잖아요. 우리는 몇 세에 탈까요? 밀리죠. 분명히 밀려요. 반드시 밀리죠. 네. 그 다음에 그 주유국들의 연금 보험료를 가보면 소득 대체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하는데 지금 중위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가장 중간이 되는 사람을 평균을 잡았을 때 실제 소득 대체율 40%는 목표치고 기대치고 실제로 소득을 얼마나 대체해주냐 보면 30%밖에 대체를 못해주고 있어요. 근데 스페인 같은 데 봐봐요. 어쨌든 73% 대체해주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상위 좋은 거지 유럽이. 근데 결국은 많이 냈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 충격을 못 견딘다고요. 네. 생각해보세요. 직장인들 여러분 몸 닦일걸요. 이 정도 발로 올려버리면. 국민 고갈 시계가 어떻게 개혁하냐에 따라서 언제 고갈되냐로 가게 되고 이 고갈이 끝나게 되면 아까 뭐라 했어요? 고갈이 끝나면 국민연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금 방식이었다가 부가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네, 부가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은 어린 아이와 이제 노인이 거의 이제 그냥 우리가 이야기로는 실제 이건 아니지만 매칭해서 맨투맨으로 메꿔줘야 되는데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노후를 내다 버린 거다라고 하는 이슈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자, 불과 7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 인구 추계인데 65세 이상 인구수가 2015년에 670만 명이었어요. 근데 2022년에 1.5배가 되면서 900만 명을 넘었죠. 네. 지금 이미 1000만 명 넘었어요? 아니 못 넘었나? 하여튼 그럴 겁니다. 이게 7년 만에 벌어졌어요. 자, 기초연금 수급자 아까 안 내도 되는, 안 내도 주는 거 1년에 400만 원 주는 거 이게 지금 한 600만 명씩 다가 기초연금을. 네. 누가 국민연금 내겠어요? 네. 기초연금 이렇게 많이 받아가는데 더 중요한 거예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2015년 240만 명이었는데 7년 만에 2배가 늘었어요. 돈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뭐라고 홍보하냐면 1000조가 넘었어요. 야, 우리 수익률 5.6%의 최강이라고 이렇게 홍보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최강이겠지. 지금이 인구가 제일 많이 돈 모은 사람이 제일 많을 때니까. 근데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빼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 이거 물가 상승률 제가 어디서 강의할 때 보여드렸던 건데 우리나라 실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거절처리예요. 그 얘기. 아, 물가 상승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늙어서 그거 받는 게 뭔 의미가 있어? 헛소리 좀 하지 말라는 게 뭐냐? 대한민국은 경제 주당이 침체기예요. 물가가 높으려면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해야 물가도 올라가거든요. 대한민국은 이미 성장이 두달했기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라고 해서 배추값이 김장철 되면 10,000원 찍었다가 다시 1,000원으로 꺾이는 것처럼 등락이 심한 것 뿐이지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등락률은 그리 높지 않아요. 2019년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4% 증가했단 말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원화가치 하락을 국면해야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공적연금이 그 수급할 때 줄 때 그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가지고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얘네 그 국민연금의 그 연금의 인상률을 보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데 요 정도밖에 반영 안 해요. 실제로. 이렇게 홍보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2010 얘네가 누적 수익금을 608조를 받대요. 608조를. 그 다음에 그 뭐 연평균 수익률 5.9% 정도 된대요. 기금이. 이때는 왜 70조나 까먹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많이 된대요. 근데 이거 다 의미 없다고. 중요한 거. 이거를 다 반영한 게 고갈이 언제 되는 시점이 나오는 거니까 국민연금에서 내세우는 지표는 우리가 봤을 때 은퇴사회적 발전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소득 대체율을 몇 %까지 지킬 것이냐, 기금 고갈이 언제가 되냐 이것만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또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서 인구 변수 가정한 게 좀 완전 잘못됐어요. 얘네 연금 투기 때 아까 1안 2안 나왔었죠. 완전 잘못된 게 뭐냐면 합계 출산율을 2018년에 2024년 합계 출산율을 1.27명으로 예상했어요. 틀려먹었죠 벌써부터. 네, 0.73인데 지금. 2024년 할 때도 우리가 2030년에 출산율이 올라갈 거라고 내가 가정한단 말이에요. 네, 그 뒤에는 뭐 1.9명까지 올라갔는데 우리가 점점 애들 더 잘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자체가 틀려먹은 거지. 이런 계산을 해놓으니
아니 곱셈하고 나눗셈이잖아요. 수식이 들어갈 때 맞는 지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수가 아예 틀려버리니까 이 축에도 사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팔아야 되니까. 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유형별 하나 보세요. 국민연금을 경제활동에 미참해가지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이만큼 되고 소득활동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뭐라고요? 기초연금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고. 네. 소득 수준이 낮습니다. 진짜 누락장 뭔지 모르겠어. 감옥 가는 사람이 들어가요. 나쁜 거 미행자. 그냥 안 내는 사람도 69만 명이나 돼요. 네. 그냥 안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래 세대가 연금개혁에 도움이 됐다. 수액교의 기금 적자를 우리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된다. 네. 그래서 연금 계약원별 생애보험료를 보면은 2035년생은 월 소득의 36%를 그 사대보험이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돼요. 네. 답이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차트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이민율 추계예요. 이게 이민율 추계요. 그냥 치솟고 있죠. 왜냐면 부자들은 부자대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뭐냐면 기초연금 수급받는 사람들 좋아. 예. 근데 능력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뭐 나사에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있는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항공우주국 가면은 그 뭐냐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대 연구대 나온 사람도 있는데 나사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공부시켜가지고 하버드 예일 보낸 사람들은 다 미국 이민해서 거기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있는 사람들일수록 점점 이민 치고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비싼 돈, 내 소득의 9% 되니까 고액 연봉자일수록 많이 내는데 내가 못 받으니까 이 나라가 싫지 않겠습니까? 이민율이 치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에서 위험자산 투자를 비중을 올린다고 얘기해요. 네. 퇴직연금보다 뭐가 낫냐면 국민연금은 어쨌든 연기금이니까 지들이 마음대로 운영해. 그러니까 위험자산을 65%까지 올리는데 연금펀드, 아까 말씀하신 연금펀드는 나라에서 법으로 제정해 놨어요. 공격성 투자를 못하도록. 연금펀드 수익률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네, 이거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올리면 뭐하냐? 얘네가 급하니까 자꾸 공격적 운영하는 거. 근데 이러다 한번 두들겨 맞으면 네. 두들겨 맞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두들겨 맞으면 할 말이 없는데 재밌는 거는 제가 여기서 다른 장소로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말씀 드려볼게요. 코로나19가 올 때 전에 글로벌 이코노믹에서 코로나19가 올 거라고 2020년 1월 뒤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네. 지금 같은 금리 인상이 올 거라고 그 수많은 월가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근데 우리나라가 연기금 가다가 지금부터 20년입니다. 40살 기준으로 25년 있다 왔잖아요. 40살이 25년 동안에 그 경제기 2번 맞아버리면 이때 맞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암을 올린다 하더라고. 연수익률을 40년 동안 거의 5.9%, 6% 높게 내왔는데도 지금 기금이 모자라요. 이 이상 더 내면 이제 무리지. 그렇죠? 자, 연금보유율을 13% 올리면 직장인만 죽어나냐? 저는 저희가 한국통일사기 사업단 제가 사업단도 맡고 있지만 저희는 재무 컨설팅을 하니까 저희 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 법인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법인에 직원 2분 계세요. 2분 한 달씩 4대보험료 제가 내잖아요. 법인에서 2명 나가는데 97만 원 나가요. 예. 20명인 직장은 어때요? 월에 1000만 원씩 4대보험료 내야 돼요. 근데 13% 올리면 직장인만 죽어나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하는 사람도 다 죽어나요. 예. 못 낸다고 이거를. 20명 있는 법인이면은 1년에 한 달에 월급이 1000만 원이 아니라 4대보험료만 1000만 원씩 내야 돼요. 예. 국민연금은 못 받는 게 아니라 리스크인 거다. 오늘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배웠으시죠? 리스크가 뭡니까? 위험입니까? 리스크는 정확하게 영어 단어 전에 불확실성이라고 나와요. 위험은 덴저잖아. 리스크는 불확실성이에요. 국민연금 못 받는 게 아니라 위험한 게 아니라 불확실한 거지. 두 번째 파이어룸 갑니다. 우리가 트렌드 코리아 많이 있잖아요. 선물들도 많이 하시고. 근데 트렌드 코리아에서 우리가 연금에 좀 관련이 될 만한 것들을 키워드가 뽑아보면 이런 거예요. 나나랜드, 그러니까 약간 이게 말이 좋아 나나랜드인지 코모리티끼리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밀레니얼 가족이 뭐냐면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이제 부모가 되잖아요. 제 나이 때가. 그러니까는 이것도 나쁘게 얘기하면 1000년이 모여 산다는 얘기예요. 업그레이드가 뭐냐면 나 인상이 너무 정글이다. 내가 이거 내 자기 능력 없으면 못 살아남겠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 개발을 막 하는 거죠. 자본주의 기준은 뭐냐면 이게 자본주의를 실제로 보고 자란 사람들 이 키즈가 커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모든 어떤 물질 지표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 돈으로 이제 되고 있다는 거고
그런데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아지고 ADHD랑 공황장애 많아지는 거예요. 레이블링이 이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이제 이름을 정해. 난 MBTI가 뭐야. 근데 딱 보고 이 사람 누구 알지도 못했는데 구분적으로 안 맞는 사람. 그래. 그리고 자꾸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과 관계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도 있다는 거고. 머니러쉬는 뭐냐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러스팅 라이프랑 머니러쉬가 같은 건데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너무 치니까는 이제 귀촌 한 사람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한다 이런 거고. 뭐 디깅 모멘텀은 막 뭘까 파고 들어가가지고 막 계속 사람들이 옛날에 그냥 보고 말하는데 요새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 안다 박사가 너무 많아진 거지. 네, 내가 뭐 의사가 아닌데도 막 자기가 어디 다쳤잖아. 유튜브 막 뒤져가지고 거기 박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더 심해냐? 편향이 심해져 사람들이. 외부의 정보를 사람한테 듣는 정보를 인지하지 않아. 둘이 얘기하다가 뭐라고? 내가 이걸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옛날에 끝났어야 되는데 바로 핸드폰 찾아. 아니잖아.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버랜드 신드롬. 그러면서 또 정부 좋게 살고 싶어요. 이런 와중에 가장 지금의 어떤 경제 사회 용어를 휘둘렀던 단어가 욜로족 이후에 2016년에 욜로족이 나왔고 파이어족이 2021년에 나오는데 이 파이어족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많은 컨텐츠 경제 소비 효과가 파이어족 거의 2조 원이 말하는 마케팅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사람들이 파이어족 무슨 뭐 컨설팅 뭐 해가지고 이 파이어족의 특징은 빨리 은퇴하는 건데 결국에는 많이 저축하고 수익률을 오랫동안 잘 내가지고 40대 초반에 은퇴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들이 보통 못 구하는 것이 한 12억에서 18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 파이어족이 막 이게 막 나온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파이어족이 뜨게 된 계기는 유퀴즈에서 이 여자가 나오면서부터 파이어족이 훅 떴거든요. 김남준 교수가 얘기했을 때도 그렇게 안 떴는데 이 여자가 나오면서 훅 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파이어족을 더불어서 지금의 은퇴 설계 용어를 보면 40대 초반에 노후 준비가 완료된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하고 50대에 좀 준비가 되는 사람은 금퇴족이라고 해요. 여기는 그 은퇴 준비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제 준비가 다 된 사람들. 그 다음에 은퇴 준비가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내가 뉴시니어족이라고 해서 돈은 어느 정도 막 엄청 많지는 않아도 있으면서 사회활동을 왕성히 할 수 있는 사람들. 뉴시니어족이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가야 돼. 여기까지는. 네.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돈이 막 많지는 않아. 근데 저희 어머니는 막 뭐 부녀회장에 뭐 청평의 상인연합 무슨 뭐에 경기도 남양주시청 방범대원이에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들 담배 피는 거 잡으러 다니시거든요. 네. 근데 거기 대장이 남양주시청 그 검사장이에요. 그 검사장이 아줌마도 한 20명 끌고 다니면서 제도 활동하거든요. 의용소방대도 해요. 활동을 계속해. 그 저희 어머니는 한 4월쯤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올해 지금 오늘까지 내 돈 주고 밥 사 먹은 적 없다. 근데 영상 노후 준비하겠잖아. 난 돈을 안 써. 난 다 나라돈 빼먹거든. 대만 여행 갔다 오는데 돈 한 푼도 안 들고 갔다 와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부 복지 정책이 있으니까 막 아줌마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거 활성화시키는 거 하거든요. 활동이 엄청나요. 그러니까는 사실 돈도 중간에 알바해서 막 벌고 뭐 이렇게 하시지만은 사실 뭐 재산이 엄청 있어가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사는데 뭐 큰 그거 없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못 들어가면 바로 노후빈금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못 들어가면. 왜냐면 활동을 하려면 건강이 있어야 되고 활동을 최소한 여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여기까지 못 들어가면 노후빈금 맞아버린 건데 이게 60세까지 기회를 줘요 지금은. 사람들 건강하니까. 근데 70세 딱 60대 후반 들어가서 못 들어갔다? 그럼 약간 빈곤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벌지 않으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빈곤이고 우리는 지금 노후빈곤 상태 어떤 걸로 규정하냐면 돈을 벌지 않으면 사회적 기능이 조금 제한이 돼요. 네. 그런 상태를 이제 하게 되니까 파이어족이라는 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거죠. 네. 보시면 지금 요양보호사가 50만 명이래요 전국에. 네. 요양보호사 50만 명. 경비원이 아파트 경비원만 30만 명이래요. 생계형 자영업하는 사람 100만 명. 그 아파트 말고 빌딩 창고 여기 건물도 경비원 있잖아요. 50만 명. 건물 미화원, 식당 공사원, 반선동물 종업원 하면은 근 한 4,500만 명 나오거든요. 네. 우리 노인 인구 아까 600만 명 좀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00만 명, 800만 명 된다고 쳤을 때 400만 명에서 500만 명 정도가 60%가 넘는 인구가 지금 어쨌든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시간을 제약받잖아. 네. 그러니까 이 형태인데 이분들은 스트레스가 덜하다고. 왜? 어렸을 때부터 막 공장 다니시고 그랬잖아. 대학 안 가고 막 가족들 남자들 막 대학 보내니까 여자들은 막 공장 가서 일해가지고 막 하고 했었잖아요. 그나마 스트레스가 덜해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의 3040이 이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많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네, 지금 하이어족이 진짜 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이어족은 뭐냐? 여기서 마찬가지 리스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없애버리고 싶은 게 하이어족의 니즈예요. 내가 지금에도 먹고 사는 문제 없어. 근데 65세 이후에 내가 근태적으로 은퇴할 확률이 좀 모르겠으니까 빨리빨리 그거 해결해버리자.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게 하이어족의 행동이다. 퇴직연금. 자, 연금의 하층구조 약간 또 다른 그림입니다. 네, 하층구조 그림이 많으니까. 퇴직연금 시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 5년에 시작했다고 했죠. 2008년에 6조였는데 지금 되게 많이 들어와서 290조 시장이 됐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시장이죠. 근데 아까 거기 나왔던 거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퇴직연금에 또 하나 기억하세요. 오늘 마지막 기억 포인트 말씀드립니다. 퇴직연금은 항상 건보료랑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건보료의 그 소득상정 기준에 포함이 되냐? 지금 안 돼요. 네. 퇴직연금 받는 거 건보료에 산정이 안 된다고. 근데 법을 살펴보니 원래는 해도 돼, 국가가. 근데 지금 반발이 있을까봐 퇴직연금 2005년에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수급받은 사람들 진짜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는 척 지켜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건강보험료 국가 산정 기준의 소득세법에 연금소득에 퇴직연금 포함이 됩니다. 네.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에도 보면 유튜브 내가 찾아봤지, 난 또 이거 내가 기가 막히게 찾아봤죠. 이렇게 나와, 막 우리 사람들 막 퇴직연금은 뭐 건강보험료 부과 안 됩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아니야, 찾아보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냥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네. 받은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차하면 연금기업 때리면서 정부가 한 번만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넣는다. 해버리면은 그냥 손 들고 맞아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퇴직연금 수령률이 뭐 불과하다. 2021년 2023년 작년까지만 해도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한 사람이 4.4%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96%는 다 일시금 수령했다는 소리죠. 퇴직연금 그냥 집사자. 와,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펀드라고 했잖아요. 연금펀드 그 운용 수익률이에요. DB형, DC형, 개인형, IRP. 원리금 보장형 연금펀드 가입하게 퇴직연금 가입하면 수익률 이따위밖에 안 나와요. 네. 비보장형을 해도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네. 퇴직연금 수익률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건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거니까 사업장마다.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퇴직연금도 또 뭐다? 리스크예요. 불확실해. 확실한 건 뭐밖에 없어요. 내가 내 돈 내산, 내가 붙고 내가 받는 거. 이건 뭐 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